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부지점장이신 곽상준 부지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자체 유튜브에서도 이제 도기형으로 지금 아주 유명하시다고 인기가 막 그 인기 절정이라고 우리 작가가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놨는데. 네, 아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세상 참 요지경이죠. 왜요? 한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증권사 직원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된 것 마냥 많은 분들이 증권맨들을 많이 찾아서 신기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고점이 아니냐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2월 29일 오늘이죠. 배당락일이었는데 예. 그 뭐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른 것 같아요. 네. 뭐 보니까 개인들의 순매수가 2천억? 네, 2조 2천억, 이거 양시장 합치면 한 2조 5천억 가까운 수준의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것인데, 예. 이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가 하루에 뭐 8천억, 9천억씩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10억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29일 날의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결제 기준으로는 새해의 시장이 시작된 겁니다. 2021년 시장이 29일 날 주식을 산 것은 1월 달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배당 권리를 갖게 되죠. 배당을 줄 거니까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소는 배당락을 추정했을 때 한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8% 빠진다. 약 한 48포인트 정도? 이 정도 빠지는 게 맞다라고 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소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 2% 정도 상승한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3.28%니까 엄청난 크기로 상승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틀 정도의 그 주식시장 사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제일 네. 기준으로 보면 이 흐름이 그 다음 해 1월 달과 1분기의 시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제 경험칙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 이틀의 거래를 통해서 다음에 증시가 좋을지 나쁠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개인들 매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매수예요. 아마 코스닥 시장까지 다 합치면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전에는 11월 달이었어요. 그전에도 11월 달에 개인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월 우리가 계속 좋았잖아요. 10월까지 잠깐 안 좋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구나, 시장에서.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러면 일단 개인이 그렇게 2조 2천억 이상, 뭐 2조, 코스닥까지 2조 5천억을 샀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 판 건데, 네. 누가 판 겁니까?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은 사실은 그 10억 대주주 물량 쏟아질 때 사실 많이 사준 주체이긴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단타 친 거죠. 네, 배당 받고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 그럴까요? 개인 예탁금, 주식 네. 예탁금이 60조 정도라고 네. 이제 보통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강하게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갈 만한 어떤 매수의 주체가 될 것이냐. 네. 그냥 떨어질 때 받아주는 하방의 강력한 어떤 지지대 역할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닌 게 아닌가라는 요새 데이터를 보면. 맞습니다. 오늘이 대표적인 그런 날인데, 기회만 되면 산다 라는 거를 보여줬고, 가격이 떨어져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심리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인데, 강세장은 제 경험칙으로는 강세장을 뭘 강세장이라고 보느냐, 장중의 조정이 그냥 장중으로 끝나는 겁니다. 초반에 막 쭉 떨어지다가 쭉 네. 올라가는 거. 오늘 드디어 빠지는 거 했는데 종가 부근에서는 꽤 많이 올려주고 끝나는 이런 흐름들이 강세장 특징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98, 99, 2005, 2007 다음에 나타난 강세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강세장의 특징은
역대급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요? 자금 이동이 자꾸 눈에 띄는데요.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더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올라가던 게 좀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 그게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 동향은 바뀌는데, 근데 최근에 정말 과거에 보기 힘든 것들이 현장에서 포착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자금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조심스레. 네. 제가 최근에 계속 전화 받는 게, 저는 여지껏 투자를 해본 적 없고 올해 뭐 좋은 것 같아서 잠깐 뭐 예를 들어 재미삼아 좀 했는데 이젠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금, 적금, 그냥 보험, 이런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자금이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부동산의 자금 규모는 주식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뭐 그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뭐 당연히 10배 이상 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부동산 자금 중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2% 3%만 옮겨온 경우에도 주식시장은 그 자금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불이익이 붙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한, 왜 예전에 그 증시 격언에 보면은 왜 객장에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오면은 뭐 그때가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자에 관심이 없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어떻게 마지막 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란불이 뜬 건 맞고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 개인이 들어와서 바로 끝난 게 아니고, 개인들 중에 시세를 내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짜 스타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소문들이 자자하게 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안 하면 바보고, 돈을 버는 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이 다 몰려드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돈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즉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정도 수준? 뭐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과거 경험을 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금까지 온다면 정말 큰 위험 신호가 뜨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하고 의심과 의혹을 하는데, 이 의혹이 확신으로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좋은 거를 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지?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돈 빌려서. 그다음 이런 확신이 돈을 땡겨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올 돈 외에 추가적인 자금들이 이제 레버리지가 창출되면서 들어오는데요. 항상 과도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때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심리 기제로 보면 어떤 심리냐? 확신 속에서.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질문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정말 위험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일단 그 매수를 보면 코스피를 많이 샀잖아요. 2조 네. 2천억. 네. 그다음에 네. 코스닥을 3천억. 네. 근데 이제 원래 흐름은 코스닥을 좀 사고 개인들이 코스피는 그렇게 안 사잖아요. 네. 이 흐름은 왜 이런 거죠? 네, 일단 종목의 상승 숫자로 보면 압도적으로 코스닥 상승 종목이 오늘 더 많았기 때문에 안 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큰 자금들, 즉 10조가 풀렸던 이 자금들이 뭘 살까 할 때 일단 빨리 채우고 싶은 것들을 먼저 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약간 노란불이 떴다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거꾸로 될 거예요. 과거 장이 안 좋을 때 목표 수익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성공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목표 수익률이 점차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뒷판으로 가면 이제 레버리지가 더 창출될 것이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기업군, 이 정도의 업종군을 투자를 해도 다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좁혀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쪽 중심으로만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각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좁히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저평가된 거. 네. 안 다칠 거. 시장이 무너져도 별로 다칠 게 적은 거.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여름 뭐 김치 프리미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까지도 저희 한국이 이제 고점을 만들어내는 걸 봤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일 때는 인정사정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 인정사정 없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제안을 또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수익률 워낙 떨어졌다가 확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투자 패턴. 그렇죠. 예. 네.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되지 않아? 네, 이 정도의 그렇죠. 마인드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니까. 이건 이제 제가 죄송한데 선배 투자자로서 감히 저는 시장에 대한 논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좀 오래 한 20년 이상 투자를 해왔으니 네. 선배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면 그 욕심이 안 내려가면 돈 못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들어올 때 부동산은 사놓고 5년, 10년 견뎌요. 그런데 주식은 5개월, 10개월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러고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벌고 싶죠.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남들보다 좀 못 벌면 조급함을 일으키거든요. 조급함은 정말 필패의 심리 기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 건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수익률이 올라가요. 선문당 같은데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만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거리도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남들 100% 났으니까 나도 100% 나야 돼 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리턴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기는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투기적인 마인드, 돈 놓고 돈 먹기지 한번 위험한 게 더 위험한데 장사가 많이 남아 이런 식의 마인드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주식을 사셨던 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셨죠. 저희는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마인드를 내리셔야만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낮춘다라는 거는 결국 투자할 때 그 투자의 종목, 네.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우리가 보통 우량주, 잘 안 움직이는 거, 답답한 거, 네. 그런 거는 보통 치우는데, 네. 그게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중은행에서 연금리 3.2% 정도 이자를 준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모일까요? 엄청날 것 같은데. 수십조 모이지 않을까요? 무한정 판다면?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바로 그 은행들이 그런 회사들이고요. 은행들이 한국 평균이 4%가 넘습니다, 배당률이. 심지어 국책은행은 7%까지도 작년과 똑같은 배당을 준다면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 같은 거 배당 또박또박 4%씩 주거든요. 네. 또박또박 4% 주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하거든요. 아주 험악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휘청하는 애 있더라도 이런 통신회사는 문제 없어요.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기 쓰다가 인구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이 전화기를 다 폐지하고 안 쓴다?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비즈니스를 하고도 좋은데, 물론 성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연말이니까 선물로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면, 망 중립성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망 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에게 통신은 평등하게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마음 중립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걸 해지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특별하게 다른 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뭘로 보시죠? 유튜브로 보시죠. 그렇죠. 인터넷 트래픽을 누가 다 갖고 갑니까? 유튜브가 가지고. 그렇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뭐 왓챠 이런 회사들이 트래픽의 거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통신회사들은 열심히 자기네가 작업한 데서 다른 놈들이 모든 알곡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경기장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돈은 쟤네가 벌어. 뭐 경기장 사용료도 별로 안 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많은 과금을 하고 트래픽을 좀 적게 쓰는 사람한테는 적은 과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평등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망 중립성을 제한적으로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자, 그러면 통신회사들은 얘네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어. 이랬던 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정말 바뀌어지면 그 재미없었던 통신회사가 랠리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 수익률이 되게 높으면 통신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배제 대상인데 근데 이렇게 수익률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꾸준히 좋은 거 하면 좋겠어 하면 통신회사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호재가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시장을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그 현실적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투자 대상이 확 넓어진다. 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 쳐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이 이제 12월 30일 이제 주식시장 폐장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일단 아주 크게 오른 상황이라면. 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 예측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자꾸 너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올해 보면 예측은 거의 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증권사 예측 다 빗나갔죠. 2850 거의 다 왔으니 거의 다 빗나간 것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갈 때까지 간답니다. 갈 때까지 간다. 네, 갈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의 이동이 어느 정도 될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부동산 자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동산 자금의 1%가 넘어올지 뭐 2%, 3%, 4%가 넘어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5% 정도 넘어왔다 이러면 저는 난리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금리니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넘길 것이다? 그분들의 성향을 모르는데 이건 그래서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답이 없는 거를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도 답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갈 때까지 가다가 확실한 위험 신호가 체크가 된다 이러면 위험이 현상이 될 때 뛰어내릴 것이냐 위험 신호가 떴을 때 내려올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자기의 그 어떤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이 12월 30일 마지막 그 증권 폐장일 2020년 네. 이날도 이제 포지션을 일단 갈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네. 들고 가자.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미 보유하신 분이라면. 그렇죠.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저하고 있다면 긍정 신호, 확신하고 있다면 부정 신호입니다. 내 마음과 반대로 하십시오. 의심이 돈 될 것 같긴 한데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괜찮고. 그렇죠. 네, 원래 의심의 벽을 타고 난 시장을 무조건 오르지 돈 벌 수 않습니까? 있어. 이거는 뭐 되는 시장이야. 이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투자 결정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은 갈 때까지 간다. 네.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근데 답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진짜. 하긴 뭐 이번 같은 시장을 과거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10년짜리 박스권을
경험해 오면서 거기 익숙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박스권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박스는 돌파됐고 추세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추세적 사고만 해요. 이 추세는 계속 간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박스권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다시. 그때는 박스권이 맞는데 그때는 또 이게 익숙해져갖고 추세적 사고하죠. 근데 인간의 두뇌는 항상 익숙한 것에 더 호의적입니다. 근데 시장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죠. 뇌와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